고객님, 이건 350만 원짜리 고가 제품입니다. 솔직히 어르신께서 구매하실 가격대는 아니지 않나요? 저기 계신 편한 생활복 코너가 어르신한테는 더 맞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는. 좀 그러시잖아요. 젊은 점원의 지나치게 단단한 목소리가 매장을 가르며 떨어졌다.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상도에게 향했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달아해진 가죽 신발을 신은 노인. 모두가 같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상도는 조용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고 상도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매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인지를.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찾아옵니다. 상도 씨, 오늘도 혼자 밥 드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밖에 나가보세요. 햇볕이라도 쐬고. 문이 닫히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상도는 창문 옆 낡은 의자에 앉아 손바닥만 한 단칸 방을 바라보았어요.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천장의 형광등은 깜빡이며 제 수명이 다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낡은 미싱 하나가 천으로 덮인 채 놓여 있었지요. 언제 마지막으로 돌렸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했습니다. 그의 눈길이 벽에 걸린 액자로 향했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정갈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남자의 팔을 살짝 잡고 있었지요. 사진 속 남자가 바로 지금의 상도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의 아내 지훈이었어요. 벌써 3년이 지났구나. 상도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 떠난 후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 전부터 이미 잃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브랜드를, 명예를, 그리고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밖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골목 어귀에서는 아주머니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고 저녁 준비를 하는 김치찌개 냄새가 희미하게 흘러들어왔습니다. 평범한 동네의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지요. 상도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한 통, 계란 2개, 그리고 어제 먹다 남은 밥 한 공기가 전부였어요. 그는 작은 냄비에 물을 끓이고 라면을 꺼냈습니다. 요즘은 이게 저녁의 전부였지요. 라면을 끓이는 동안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고층 빌딩들이 불을 밝히기 시작했어요. 그중 하나에는 해월복식 로고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가 만든 브랜드였지요. 아니, 정확히는 그가 창립한 브랜드였습니다. 1978년 26의 상도는 작은 재봉틀 하나로 시작했어요. 동대문 뒷골목의 허름한 작업실에서 그는 밤낮 없이 옷을 만들었습니다.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의 작품들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지요. 특히 그가 만든 달맞이 두루마기는 전통의 선과 현대의 편안함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걸작이었습니다. 지우는 그의 첫 번째 고객이자 첫 번째 뮤즈였어요. 그녀를 위해 만든 옷이 바로 그 달맞이 두루마기였습니다. 부드러운 실크에 달빛처럼 은은한 자수를 놓았던 그 옷을 지우는
평생 소중히 간직했지요.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브랜드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들어왔고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어요. 상도는 창작에만 몰두하고 싶었지만 회사는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가 방해물이라고 여겼지요. 결국 그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조용히 밀려났습니다. 보상금이라며 건넨 돈은 얼마 가지 않았어요. 지훈의 병원비로, 생활비로, 그리고 빚을 갚느라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이 단칸방과 오래된 기억뿐이었지요. 라면이 끓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상도는 불을 끄고 냄비를 식탁으로 옮겼어요. 식탁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낡은 접이식 테이블이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들고 라면을 조금 떠먹었지요.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관절염 때문이었지요. 한때 섬세한 바느질로 명성을 날렸던 그 손이 이제는 젓가락을 제대로 쥐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상도는 손을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창밖에서는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한 소리였어요. 상도는 라면을 다 먹지 못하고 냄비를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지요. 그는 다시 사진 앞으로 갔어요. 지훈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액자 유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보고 싶소, 지훈. 말없는 사진은 그저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상도는 오랫동안 그 앞에 서 있었어요. 밖에서는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고 방 안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이 더 편했으니까요. 벽시계가 8시를 알렸습니다. 상도는 이불을 꺼내 바닥에 깔았어요. 침대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그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금이 간 천장에서는 물이 새는 자국이 역력했습니다. 내일은 뭘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을 것이었지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옛날 재단사라고 불렀어요. 누군가는 저 할아버지 옛날에 옷 잘 만들었대라고 했고, 누군가는 지금은 혼자 사시는 것 같던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가 해월복식의 창립자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요. 아니, 알았다 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상도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상도 씨, 당신 옷은 사람의 마음을 감싸주는 옷이에요. 그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상도는 그 소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잠이 그를 덮치고 있었지요. 평범하고 쓸쓸한 하루가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상도는 허리를 주무르며 일어났어요. 바닥에서 자는 것도 이제 익숙해질 때가 됐는데 몸은 여전히 뻐근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낡은 코트를 걸쳤어요. 오늘은 병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약을 타러 가는 날이었지요. 상도는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어요. 다행히 진료비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11월의 바람은 날카로웠습니다. 상도는 코트 깃을 세우고
천천히 걸었지요. 관절이 뻣뻣해서 빠르게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10분 거리였어요. 그는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옆에서는 젊은 여성이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있었지요. 화면에는 어떤 쇼핑몰 광고가 떠 있었어요. 와, 해월복식 세일한대. 이거 완전 예쁘다. 상도의 귀가 번쩍 떴습니다. 해월복식. 자신이 만든 이름이었어요. 그는 슬쩍 여성의 화면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한복 드레스가 모델의 몸에 걸쳐져 있었지요.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저건 내 디자인을 변형한 거야. 상도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곧 화면을 끄고 버스에 올라탔지요. 상도도 뒤따라 올랐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 버스는 시내를 관통했어요. 높은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상도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버스가 신호에 멈춰 섰을 때 그의 눈에 익숙한 건물이 들어왔어요. 유리로 된 현대적인 외관, 그리고 입구에 크게 새겨진 해월복식 플래그십 스토어라는 간판. 상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하차벨을 눌렀어요. 병원보다 이곳이 더 급했습니다. 아니, 급한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싶었어요. 자신이 만든 브랜드가 어떻게 변했는지, 자신의 손을 떠난 아이가 얼마나 자랐는지. 버스에서 내려 상도는 플래그십 스토어 앞에 섰습니다. 6층짜리 건물 전체가 해월복식 매장이었어요. 쇼윈도에는 마네킹들이 우아한 자태로 서 있었고 그들이 입은 옷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상도의 시선이 한 마네킹에 고정됐어요. 그 마네킹이 입고 있는 두루마기를 부드러운 곡선, 깃의 각도, 소매의 길이 모든 것이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지요. 달맞이 두루마기. 그것은 분명 자신이 지훈을 위해 만들었던 그 옷의 현대적 버전이었습니다. 원단은 달랐지만 실루엣은 거의 똑같았어요. 깃에 새겨진 섬세한 자수 패턴까지도 자신의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상도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분노도 기쁨도 아닌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헤어진 연인을 우연히 마주친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그는 매장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은은한 향기가 흘러나왔어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부드러운 조명, 그리고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내부. 모든 것이 세련되고 우아했습니다. 상도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몇몇 손님들이 옷을 구경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미소를 지으며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쇼윈도에 있던 그 두루마기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지요. 가까이서 보니 더 선명했습니다. 원단의 질감, 바느질의 정교함, 전체적인 균형. 모든 것이 훌륭했어요. 하지만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상도는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마음이 없어. 옷은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상도가 지훈을 위해 한 땀 한 땀 정성을 쏟았던 그 마음이 이 옷에서는 찾을 수 없었어요. 이건 그저 상품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옷의 소매를 살짝 만졌어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차갑게 느껴졌지요.
상도는 눈을 감고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는 작은 작업실에서 지훈을 위해 이 옷을 만들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미싱을 돌리며 한 땀 한 땀 자수를 놓았습니다. 지훈이 좋아하는 달 모양을 그녀가 좋아하는 은색 실로 수놓았지요. 상도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먼저예요. 지훈은 늘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말렸지만 상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소. 당신을 위한 옷인데 대충 만들 수는 없지. 그렇게 완성된 달맞이 두루마기를 지훈이 입었을 때 그녀는 달빛처럼 빛났어요. 상도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상도 씨, 이 옷은 제 보물이에요. 평생 간직할게요. 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요. 그 눈물이, 그 미소가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고객님? 누군가 상도를 불렀습니다. 그는 화들짝 놀라 손을 거뒀어요. 젊은 여성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상도는 작게 사과하며 한 걸음 물러났어요. 직원은 그의 낡은 코트와 낡은 신발을 훑어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구경하시는 거예요? 목소리에는 미세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상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옛날 생각이요? 직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요. 상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한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는 조용히 매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벽면에는 해월복식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1978년 창립, 1985년 첫 패션쇼, 1992년 해외 진출. 모든 사진 속에 상도가 있었습니다. 젊고 의욕 넘치던 그의 모습이 흑백 사진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2000년대 이후의 사진에는 그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CEO, 새로운 디자이너들만 있었어요. 상도는 마치 지워진 사람처럼 역사 속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신이 만든 브랜드였지만 이제 이 브랜드는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억하지도 않았지요. 상도는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보고 싶었던 것을 봤고 확인하고 싶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아이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문을 나서는 순간 상도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쇼윈도 속 달맞이 두루마기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빛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지훈,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상도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약을 타러. 그리고 다시 단칸방으로 돌아가야 했지요. 평범한 일상으로.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묘한 감정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움인지, 아쉬움인지, 아니면 분노인지. 상도는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천천히 무겁게. 병원에서 돌아온 상도는 다시 그 플래그십 스토어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멈춰졌어요. 아침에 봤던 달맞이 두루마기가 여전히 쇼윈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상도는 자신도 모르게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후의 매장은 아침보다 더 붐볐습니다.
손님들이 옷을 골라 입어보고 있었고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상도는 조용히 달맞이 두루마기가 걸려있는 코너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고 싶었어요. 바느질 하나하나를, 자수의 패턴을, 원단의 질감을, 자신이 만든 원본과 얼마나 다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옷에 다가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저기요, 고객님. 날카로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상도는 돌아봤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직원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서진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네. 고객님, 이 제품은 고가 상품이라 손으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서진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상도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요. 관절염으로 조금 구부러진 손가락들. 아, 죄송합니다. 상도는 손을 걷었습니다. 서진은 그의 전신을 훑어봤어요. 낡은 코트, 때 묻은 바지, 구두는 굽이 달아 있었습니다. 서진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지요. 구경하시는 건가요? 네, 그냥. 옛날에 이런 옷을 만든 적이 있어서요. 상도가 말했습니다. 서진은 코웃음을 쳤어요. 아, 그러세요? 하지만 여기 있는 옷들은 저희 해월복식의 전문 디자이너들이 만든 고급 작품들입니다. 일반 재단사분들이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 말에 상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반 재단사, 자신을 그렇게 부르다니. 상도는 입을 열려다 다물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객님, 혹시 구매 의사가 있으신 건가요? 옆에서 또 다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에는 민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호는 서진보다 더 노골적으로 상도를 살폈습니다. 이 두루마기는 얼마입니까? 상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호는 가격표를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350만 원입니다. 상도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350만 원. 자신의 한 달 생활비가 30만 원도 안 되는데 이 옷은 그 10배가 넘었지요. 아, 그렇군요. 네, 고가 제품이라 저희도 각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님들께서 함부로 만지시면 안 되거든요. 민호의 말투에는 명백한 의도가 담겨 있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살 수도 없으니까 만지지 마세요라는 의미였습니다. 상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디자인을, 자신이 창립한 브랜드의 제품을 자신은 만질 수조차 없다니. 저기, 제가 좀 자세히 보고 싶은데요. 고객님, 정말 구매 의사가 있으신가요? 서진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상도는 멈칫했어요. 구매 의사, 당연히 없었습니다. 살 돈도 없었고, 살 이유도 없었지요. 그저 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만약 구경만 하시는 거라면 저쪽 편한 생활복 코너를 추천드립니다. 민호가 매장 한쪽 구석을 가리켰어요. 그곳에는 저렴한 일상복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상도는 그곳을 바라봤지요. 자신이 만든 브랜드에서 자신은 구석으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두루마기는 어르신께서 입으실 스타일도 아니고요. 가격도 부담되실 거예요. 서진의 말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상도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서진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얼굴이었지요. 주변에서 다른 손님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아버지 뭐지? 돈도 없으면서 왜 고급 매장에 온 거야? 좀 민망하다. 상도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밝힌들 믿어줄 리 없었지요. 아니, 밝힌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고객님, 다른 손님들께 불편을 드리고 계십니다. 구매 의사가 없으시면 민호는 대놓고 나가달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서진도 팔짱을 끼고 그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상도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두 직원은 그가 완전히 출구 쪽으로 갈 때까지 계속 따라왔지요. 마치 가게 물건을 훔칠까봐 감시하는 것처럼. 어르신, 다음에는 어르신께 맞는 매장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어르신 같은 분들이 오시기엔 좀. 서진의 말은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여기는 당신 같은 가난한 노인이 올 곳이 아니다. 상도는 출구에 섰습니다. 뒤돌아보니 달맞이 두루마기가 여전히 쇼윈도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그 옆에 서진과 민호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역력했지요. 상도는 천천히 문을 나섰습니다.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어요. 마치 마지막 기회의 문이 닫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붐볐지만 상도는 혼자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어요. 눈을 깜빡이지 않으려 애썼지만 뭔가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내가 만든 곳인데.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상도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지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상도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켰지요. 지훈, 내가 이렇게 됐소. 하늘은 흐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상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지요.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단칸방으로 돌아온 상도는 코트도 벗지 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어요. 마음은 더 무거웠지요. 그는 벽에 걸린 지훈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지훈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상도는 그 미소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지훈, 나 오늘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모욕당했다고, 자신이 만든 브랜드에서 쫓겨났다고, 그 모든 게 너무 창피했지요. 상도는 일어나 구석에 있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그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담겨 있었지요. 낡은 사진들, 해월복식 초창기 카탈로그, 그리고 작은 카세트 테이프. 상도는 떨리는 손으로 카세트를 꺼냈습니다. 라벨에는 지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는 먼지 쌓인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아 꺼냈습니다. 전원을 넣자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지요.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후 지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상도 씨, 이거 듣고 계시죠?
제가 이 테이프를 남기는 건 혹시 제가 먼저 가게 될까봐 그래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상도는 눈을 감았어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재단사이고, 좋은 예술가이고, 좋은 남편이에요. 당신이 만든 옷들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감싸주는 옷이에요. 지훈의 말에 상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당신 기억하시죠? 제게 처음 만들어주신 달맞이 두루마기. 그 옷을 입었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함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건 단순히 아름다운 옷이 아니었어요. 당신의 마음이 담긴 옷이었으니까요. 카세트에서 잠깐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지훈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상도 씨, 혹시 힘든 일이 생겨도 그 마음 잃지 말아요.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향한 마음이에요. 당신의 옷이 특별했던 건 바로 그 마음 때문이었으니까요. 상도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계속됐어요. 만약 제가 먼저 가게 되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요. 그리고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옷을 만들 때의 그 기쁨을, 누군가를 위해 정성을 쏟을 때의 그 보람을 계속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훈, 상도는 흐느끼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저를 위해 만들어준 마지막 두루마기 기억하시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당신이 밤새워 만들어주신 그 옷, 그 옷을 입고 저는 정말 평화로웠어요. 당신의 마음이 저를 감싸주는 것 같았거든요. 상도 씨, 그게 바로 당신의 재능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옷으로 감싸주는 재능. 테이프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지우는 이미 많이 아팠을 때였습니다. 상도 씨, 제가 없어도 계속 그런 옷을 만들어주세요. 누군가를 위한 옷을, 마음이 담긴 옷을. 그게 당신이 이 세상에 남겨야 할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만 남았어요. 상도는 플레이어를 끄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상도는 상자 안을 다시 뒤졌어요. 오래된 천 보따리가 나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풀었지요. 안에는 두루마기 한 벌이 접혀 있었습니다. 지훈을 위해 마지막으로 만든 그 두루마기였어요. 부드러운 베이지색 원단에 작은 꽃무늬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이 가장 좋아하던 은방울꽃이었지요. 상도는 두루마기를 펼쳤습니다. 촉감이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그는 옷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지훈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지요. 지훈, 미안하오. 내가 당신의 말을 지키지 못했소. 상도는 옷을 꼭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방 안에는 그의 흐느낌만 가득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상도는 문득 문틈으로 뭔가 밀려들어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편물이었어요. 그는 일어나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봉투였어요. 뒷면에는 해월복식이라는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상도는 봉투를 뜯었어요. 해월복식 45주년 기념 특별전 초대장. 창립자 윤상도의 작품 세계 시간을 넘은 아름다움. 일시 11월 30일 오후 7시.
장소 해월복식 플래그십 스토어 5층 전시홀. 상도는 초대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작품 전시회, 45주년 기념, 창립자 윤상도. 그들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홍보를 위한 이벤트일 뿐일까요? 상도는 초대장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당한 모욕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쫓아냈던 그 직원들. 그곳에 다시 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구겨진 초대장을 보며 상도는 지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상도 씨, 도망가지 마요. 언젠가 지훈이 했던 말이었어요. 상도가 사업상 어려움을 겪을 때 지훈은 늘 그렇게 말하며 그를 격려했습니다. 도망가지 마요. 당신이 옳다면 당당하게 맞서요. 상도는 쓰레기통을 바라봤습니다. 구겨진 초대장이 그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야 할까? 아니면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상도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봤지요. 어둠 속에서 해월복식 빌딩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곳.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거부하는 곳. 상도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지훈의 두루마기를 다시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치 지훈이 그를 안아주는 것처럼. 이틀이 지났습니다. 상도는 초대장을 쓰레기통에서 꺼내 펴보고 다시 구겨넣기를 반복했어요.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곳에 간들 무엇이 달라질까? 또다시 모욕을 당하지는 않을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11월 29일 밤이었습니다. 내일이 전시의 날이었어요. 상도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훈을 떠올렸지요. 그때 갑자기 지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상도 씨, 도망가지 마요. 상도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어요. 지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했지요. 도망가지 마요. 당신이 옳다면 당당하게 맞서요. 상도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하지만 이 손으로 수많은 옷을 만들었습니다. 이 손으로 해월복식을 창립했지요. 이 손으로 지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 내가 만든 곳이야. 내가 확인해야지. 상도는 결심했습니다. 가기로. 자신의 작품이 어떻게 전시되는지,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자신이 만든 브랜드가 정말로 자신을 기억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로 했어요. 11월 30일 아침이었습니다. 상도는 일찍 일어나 면도를 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낡은 면도기로 조심스럽게 수염을 밀었지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중 가장 깨끗한 셔츠와 바지를 꺼냈습니다. 다림질은 할 수 없었지만 최대한 정갈하게 입으려 애썼지요. 코트를 걸쳤습니다. 낡았지만 한때는 비싼 코트였어요. 지훈이 생일 선물로 사준 코트였습니다. 상도는 코트의 먼지를 털어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82의 노인이 서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굽은 어깨.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자, 가볼까? 상도는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며
그는 긴장되는 마음을 달랬어요. 괜찮을 거라고, 자신은 창립자라고, 당당해도 된다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또다시 모욕당하면 어쩌지. 또다시 쫓겨나면 어쩌지. 그런 생각들이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지요. 버스를 타고 플래그십 스토어로 향했습니다. 오후 5시였어요. 전시회는 7시에 시작이지만 상도는 일찍 도착하고 싶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돌아보고 싶었어요. 매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해월복식 45주년 기념 특별전. 창립자 윤상도의 작품 세계. 상도는 현수막을 올려다 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은 여전히 손님들로 붐볐어요. 상도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5층 전시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공간이 나타났어요. 벽면에는 상도의 오래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조명을 받은 마네킹들이 서 있었습니다. 상도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직 손님은 없었습니다. 직원 몇 명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의 눈이 중앙의 마네킹에 고정됐습니다. 그 마네킹이 입고 있는 두루마기를, 달맞이 두루마기. 하지만 쇼윈도에 있던 복제품이 아니었어요. 이건 진품이었습니다. 상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을 위해 만들었던 바로 그 원본. 은색 자수가 놓인 그 달맞이 두루마기가 조명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게 여기에. 상도는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옷을 만지려는 순간이었어요. 저기 손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도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어요. 이틀 전 자신을 모욕했던 그 직원, 서진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손님, 여기는 아직 일반인 출입 금지. 서진의 말이 멈췄습니다. 상도를 알아본 것이었어요. 낡은 코트를 입은 그 노인. 이틀 전 자신이 쫓아냈던 그 사람. 또 오셨네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상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달맞이 두루마기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여기는 초대받은 분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초대장 있으세요? 상도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구겨진 초대장을 꺼냈어요. 서진은 그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초대장이 왜 이렇게 구겨져 있어요? 미안합니다. 상도는 작게 사과했습니다. 서진은 초대장을 확인하더니 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윤상도 님? 네. 혹시 동명이인이신가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초라한 노인이 설마 그 윤상도일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상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시된 작품들을 바라봤지요. 자신이 만든 옷들이, 자신의 손때가 묻은 작품들이 조명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제 질문에. 됐어, 서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년의 남성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는 홍보실장 정태식이었습니다. 정태식은 상도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어요. 그는 상도를 알아봤습니다. 사진으로, 자료로 수없이 봤던 그 얼굴을. 윤상도 선생님? 정태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태식은 상도를 보자마자 허리를 숙였습니다. 깊고 정중한 인사였어요. 서진은 그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지요. 선생님, 정말 오셨군요.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정태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월복식에서 2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회사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창립자 윤상도의 얼굴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상도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서진은 두 사람의 대화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 초라한 노인이 정말 실장님, 저분이 정말 윤상도 입 조심해. 정태식이 날카롭게 경고했습니다. 서진은 입을 다물었지요. 하지만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상도는 서진을 바라봤어요. 이틀 전 자신을 모욕했던 그 직원. 하지만 상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전시장 안쪽으로 걸어갔지요. 정태식이 황급히 뒤따랐습니다. 서진도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왔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고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시장에는 상도의 작품들이 시대순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1978년 첫 작품부터 1990년대 전성기 작품들까지 각 작품마다 설명 패널이 붙어 있었습니다. 상도는 천천히 작품들을 둘러봤어요.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이 옷은 첫 패션쇼 때 만든 것. 저 옷은 해외 전시회에서 상을 받은 것. 모든 작품에 이야기가 있었지요. 선생님, 이번 전시회는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실 예정이고요. 정태식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상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은 계속 작품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중앙 전시대에 다다랐습니다. 조명을 받은 달맞이 두루마기가 빛나고 있었어요. 상도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건 어떻게 선생님께서 기증하신 작품입니다. 30년 전에요. 회사 아카이브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정태식의 설명에 상도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렇습니다. 지훈이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이 옷을 회사에 맡겼었지요. 차마 집에 둘 수 없었습니다. 보면 너무 아팠으니까요. 상도는 손을 뻗어 옷을 만졌습니다. 부드러운 실크, 은색 자수,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이 옷은 제 아내를 위해 만든 것입니다. 상도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거든요. 회사 자료에 남아 있었습니다. 뒤에서 서진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틀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창립자를, 이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을 모욕했습니다. 실장님,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태식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상도에게만 집중해야 할 때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7시가 가까워지자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기자들, 패션업계 인사들, 백화점 바이어들,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전시장을 채워갔습니다. 상도는 구석으로 물러나 있었어요. 낡은 코트를 입은 그는 화려한 군중 속에서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윤상도 선생님은 어디 계신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정태식은 상도를 가리켰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저분이 정말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상도를 바라봤어요. 그들이 상상했던 창립자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정태식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손님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해월복식 45년 역사의 시작이신 창립자 윤상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상도는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앞으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로 올라갔지요. 조명이 그를 비췄습니다. 낡은 코트, 주름진 얼굴, 떨리는 손.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상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이크가 그것을 증폭시켰습니다. 전시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윤상도입니다. 오래전 이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 작품들을 다시 보게 되어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였습니다. 상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따뜻했어요.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를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상도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상도는 어리둥절했지만 조용히 응대했지요. 그때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해월복식 현 대표이사 차도경이었습니다. 차도경은 상도를 찾아 직접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선생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차도경입니다. 아, 네. 상도는 어색하게 악수를 받았습니다. 차도경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상도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그저 이벤트일 뿐이라는 것을, 자신은 이미 잊혀진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작품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전시장 한쪽에서 서진이 민호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창백했어요. 민호야, 우리 큰일 난 거 아니야? 나도 몰라. 설마 진짜 창립자님일 줄은. 두 사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틀 전의 일이 생생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상도는 전시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작품들을 설명했어요. 오랜만에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전시회는 계속됐어요. 상도는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들이, 자신의 손때가 묻은 것들이 이렇게 빛나고 있다는 게 감사했지요. 전시회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정태식이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마이크가 들려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윤상도 선생님께서 직접 작품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상도는 다시 무대로 올라갔어요. 달맞이 두루마기 앞에 섰습니다. 조명이 그와 두루마기를 함께 비췄어요. 상도는 옷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옷은
1979년에 만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전 시장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제 아내 지훈을 위해 만든 옷입니다. 그때 저는 가진 게 없었어요. 작은 작업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미싱 하나로 옷을 만들며 살았지요. 상도는 옷의 소매를 부드럽게 만졌어요. 지우는 제 첫 번째 고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첫 번째 뮤즈였어요. 그녀를 위해 이 옷을 만들 때 저는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을 담고 있었어요. 전시장이 고요했습니다. 상도의 말이 계속됐지요.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옷을 입는 사람이 따뜻했으면 좋겠다고, 편안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사랑받는다고 느꼈으면 좋겠다고. 상도의 손이 옷의 자수를 쓰다듬었어요. 이 은색 자수는 달을 상징합니다. 지훈이 달을 좋아했거든요. 밤에 산책하며 달을 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옷을 달맞이 두루마기라고 불렀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습니다. 상도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어요. 지우는 이 옷을 입고 평생 행복해 했습니다. 특별한 날마다 이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제게 말했지요. 상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도 씨, 이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이 담긴 옷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감싸주는 옷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도는 눈을 감았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옷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옷을 만드는 사람은 천을 다루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거라고. 상도는 천천히 관객들을 둘러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상도의 말에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브랜드가 커지면서 성공하면서 저는 사람보다 숫자를 보기 시작했어요. 마음보다 이익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만든 브랜드에서 밀려났지요. 정태식과 차도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상도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그건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초심을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상도는 전시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틀 전 저는 이 매장에 왔습니다. 제가 만든 디자인이 쇼윈도에 있는 것을 보고 들어왔어요. 가까이서 보고 싶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쫓겨났습니다. 전시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상도는 조용히 계속 말했어요. 직원들은 제 외모를 보고 판단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노인, 돈 없는 사람, 매장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그렇게 저를 봤어요. 상도는 서진과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든 브랜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요. 상도의 목소리는 슬펐지만 화가 섞여 있지는 않았어요. 옷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옷을 파는 사람들이 사람을 보지 못한다면 그 옷은 의미가 없습니다. 전시장이 고요했습니다. 상도는 달맞이 두루마기를 다시 만지며 말했어요. 이 옷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품으라고 만든 옷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따뜻하게 감싸주라고 만든 옷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도는 쇼윈도에 있던 복제품을 가리켰습니다.
그저 비싼 상품일 뿐입니다. 마음이 없어요. 관객들이 숨죽였습니다. 상도는 천천히 무대를 내려오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옷을 만드는 사람은 사람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옷을 만들 수 있어요. 상도는 서진과 민호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상도는 두 직원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저를 모욕한 건 괜찮습니다. 저는 늙었고 초라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상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여러분이 모욕한 건 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옷을 모욕했어요. 그 옷을 만든 마음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옷을 입을 수도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모욕한 겁니다. 서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호도 따라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두 사람은 흐느끼며 사죄했습니다. 전시장의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상도는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저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상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앞으로는 사람을 보세요. 옷 너머에 있는 사람을요. 서진과 민호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차도경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선생님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찾겠습니다. 상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전시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부끄러움으로 가득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상도는 조용히 출구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었어요.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이며 그를 배웅했지요. 문 앞에서 상도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달맞이 두루마기가 여전히 조명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빛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의미 있게 느껴졌지요. 상도는 미소 지으며 전시장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월복식 본사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차도경 대표를 비롯한 모든 임원들이 참석했어요. 어제 일을 계기로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차도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상도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정확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옷만 팔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모두가 어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전사적인 개혁을 시작합니다. 첫째, 모든 직원 대상 재교육. 차도경은 자료를 펼쳤습니다. 창립 정신 회복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윤상도 선생님의 철학을, 그분의 마음을 모든 직원이 배워야 해요. 인사 담당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고객 응대 매뉴얼 전면 개정. 차도경은 계속 말했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기,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기, 이것들을 핵심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셋째, 브랜드 이미지 개선. 고급스러움도 중요하지만 따뜻함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한 옷을 만드는 브랜드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회의는 5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모든 임원들이 의견을 냈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직원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의 모든 매장 직원들이 본사로 모였어요. 정태식이 강의를 맡았습니다. 그는 윤상도의 초창기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선생님은 1978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미싱 하나로요. 화면에는 젊은 상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좁은 작업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이었지요. 선생님의 원칙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을 위한 옷을 만든다. 그게 전부였어요. 정태식은 달맞이 두루마기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옷을 만들 때 선생님은 3개월을 투자하셨습니다. 하나의 옷에 3개월을요. 왜일까요? 직원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입을 사람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편안할까, 행복할까, 따뜻할까를 고민하셨어요. 그게 선생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교육은 이틀 동안 계속됐어요. 직원들은 창립 정신을 배우고 고객 응대의 새로운 철학을 익혔습니다. 서진과 민호는 특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상도를 직접 찾아뵙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우리 정말 큰 잘못을 했어.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알아.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민호도 고개를 숙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은 손님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했습니다. 어떤 옷을 찾으세요? 특별한 날을 위한 건가요? 편안한 게 좋으세요? 화려한 게 좋으세요?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여기 직원들이 참 친절하네요. 옷만 파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고민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다음에도 여기 올래요. 매장의 평판이 좋아졌습니다. 매출도 서서히 올랐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일에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옷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돕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차도경은 이 변화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윤상도 선생님을 다시 모셔야 합니다. 임원회의에서 차도경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을 명예고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정태식이 상도를 찾아가는 임무를 맡았어요. 그는 상도의 단칸방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요. 선생님, 저 정태식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상도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왜? 여기까지. 선생님,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태식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로 돌아와 주십시오. 명예고문으로요. 저희에게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상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요. 그 마음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정태식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상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태식은 명함을 건네고 돌아갔습니다. 상도는 명함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날 밤 상도는 지훈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지훈,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도는 지훈이라면 뭐라고 했을지 알고 있었어요. 가세요, 상도 씨. 당신이 필요한 곳에 가세요. 상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2달 후 상도는 명예 고문으로 해월복식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적극적으로 일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 플래그십 스토어를 방문했어요. 구석에 앉아 손님들과 직원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고객님, 이 옷은 편안한 실루엣으로 일상에서 입기 좋습니다. 특별한 날보다는 평소에 자주 입으실 수 있어요. 직원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아, 그럼 제 어머니께 선물하기 좋을까요? 어머님께서 평소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직원이 물었어요. 손님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편안한 걸 좋아하세요. 화려한 건 부담스러워 하시고요. 그럼 이쪽 제품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색상도 차분하고 원단도 더 부드러워요. 직원은 다른 옷을 보여줬어요. 손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도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다른 날, 한 노인이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직원들이 경계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르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손녀 결혼식이 있어서요. 뭘 입어야 할지 몰라서. 노인의 목소리는 작고 불안했습니다.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손녀분 결혼식이라니 정말 좋으시겠어요.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손녀한테 창피 주지 않을 정도면 돼요. 어르신, 손녀분은 어르신이 오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실 거예요. 하지만 더 멋진 모습으로 축하해 주시면 더 좋겠죠? 서진은 노인을 의자에 앉게 하고 차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옷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 한복은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입니다. 어르신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가격이 비싸지 않나요?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르신 예산에 맞는 것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어르신이 편안하고 행복하신 거예요. 상도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서진이 변했어요. 진심으로 변했습니다. 1시간 후 노인은 적당한 가격의 한복을 구매하고 나갔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서진. 상도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진은 놀라 돌아봤어요. 선생님, 잘했어요. 상도의 말에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니요. 당신 스스로 변한 겁니다. 상도는 서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서진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상도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상도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뭔데요? 손님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옷을 만들면 어떨까요? 그분들의 사연을 듣고 그에 맞는 옷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상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정말요? 네. 옷은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요. 사람의 이야기에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민호는 기뻐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 달 후, 민호의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는 이름의 캠페인이었어요. 손님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면 디자이너들이 그에 맞는 맞춤 디자인을 제안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어요. 제 딸이 이번에 취업했어요. 첫 출근할 때 입을 옷을 찾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곧 칠순이세요. 특별한 옷을 선물하고 싶어요. 저는 암 투병을 끝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새 출발을 기념할 옷이 필요해요. 하나하나가 특별한 이야기였습니다. 디자이너들은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옷을 디자인했어요. 상도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이 꿈꿨던 브랜드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차도경이 상도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왜요? 저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길을 잃었을 겁니다. 상도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변한 겁니다.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어요. 차도경은 진심으로 감사해 했습니다. 상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훈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이 변화를. 지훈 여사님 말씀이시군요. 네. 그 사람은 늘 말했어요. 사람이 먼저라고. 옷보다 사람이 먼저라고요. 차도경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상도는 단칸방으로 돌아왔어요. 지훈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지훈, 봤소? 변하고 있어요. 조금씩이지만 분명히 변하고 있어요. 사진 속 지훈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상도는 그 미소가 승인의 표시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괜찮겠지요? 상도는 처음으로 평화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브랜드가 자신이 꿈꿨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해월 복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출도 올랐지만 더 중요한 것은 브랜드의 철학이 되살아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도는 명예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조용히 수행했어요. 매달 한 번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의가 아니라 대화였지요. 선생님, 어려운 손님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상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려운 손님은 없어요. 다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왜 어려워하는지를요. 그럼 모든 게 해결되나요? 아니요. 하지만 이해할 수는 있어요. 이해하면 해결책도 보입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상도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상도는 자신의 단칸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 쌓인 미싱이 나타났어요. 그는 미싱의 먼지를 닦았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그리고 전원을 켰지요. 오랜만에 돌아가는 미싱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상도는 시장에 가서 천을 샀어요. 부드러운 면직물이었습니다. 비싸지 않은 하지만 질 좋은 천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와 그는 천을 펼쳤습니다. 무엇을 만들까 고민하다가
간단한 스카프를 만들기로 했어요. 바늘에 실을 끼웠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익숙한 움직임이었어요. 미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상도는 옷을 만들며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지훈을 위해 옷을 만들던 그 시절을요. 스카프가 완성됐습니다. 단순하지만 정갈했어요. 상도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아직 할 수 있구나. 다음 날 상도는 그 스카프를 들고 매장에 갔습니다. 서진을 찾았어요. 이거 받아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제가 만든 스카프예요.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스카프를 받았습니다. 부드러운 촉감이었어요. 그리고 손때가 묻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상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변한 것에 대한 선물이에요. 계속 그 마음 잃지 마세요. 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상도는 집에서 조금씩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스카프, 손수건, 작은 주머니. 큰 작품은 아니었지만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직원들에게 선물했어요.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직원들은 그 선물을 보물처럼 간직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상도는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날 차도경이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작업실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 건물 안에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상도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저는 제 방에서 만드는 게 편해요. 그게 제 자리니까요. 하지만 회사는 젊은 사람들이 이끌어가야 해요.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차도경은 아쉬워했지만 상도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상도는 마지막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작은 두루마기였습니다. 아이용 두루마기였지요. 이건 누굴 위한 건가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상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모르는 누군가를 위한 거예요. 언젠가 이 옷을 입을 아이를 위해서요. 선물하실 건가요? 네. 해월복식에 기증할 겁니다. 그리고 이 옷을 필요로 하는 아이에게 주세요. 민호는 감동받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루마기는 한 달 만에 완성됐습니다. 연두색 원단에 작은 토끼 자수가 놓여 있었어요.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상도는 그 옷을 회사에 전달했어요. 직원들은 진열장에 곱게 보관했습니다. 이 옷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뜻대로 정말로 필요한 아이에게 선물할 거예요. 차도경이 약속했습니다. 상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상도는 이제 자주 매장에 나가지 못했어요. 몸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집에서 여전히 천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미싱 앞에 앉아 무언가를 만들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저녁 상도는 지훈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지훈, 나 이제 곧 갈 것 같소?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도는 지훈이 미소 짓는 것을 느꼈어요. 괜찮소? 후회는 없어요. 내가 만든 브랜드가 다시 제자리를 찾았으니까요. 사람을 보는 브랜드로요. 상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다시 시작했소. 천천히 내가 만들고 싶은 옷을, 마음이 담긴 옷을요. 상도는 미싱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웠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천천히 조급하지 않게 그는 천을 한 장 꺼냈습니다. 새 작품을 위한 천이었어요. 무엇을 만들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천천히 생각하면 됐으니까요. 상도는 바늘에 실을 깨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첫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한 땀, 또 한 땀, 천천히 정성스럽게. 창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어요. 미싱 소리와 함께 상도의 새로운 여정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잊었을지 몰라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향한 마음을, 옷에 담을 수 있는 사랑을, 그리고 한 땀 한 땀의 가치를요. 상도는 미소 지으며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